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영국 스코틀랜드로 가볼게요. 잠시 이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영국의 본토는 총 4지역으로 나뉘어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영어로는 유나이티드 킹덤, UK라고 하죠. 이 4지역은 분명 이제 한 국가이긴 한데, 한 나라인데 아주 높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랑 외교를 빼면 대부분 자치권을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지역마다 이 화폐도 달라요. 영국 파운드가 사용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 4지역에는 고유 화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제 기억에 월드컵에서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국가 경기는 따로 나가는 거냐? 올림픽은 함께 나가요. 팀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줄여서 팀 GB라고 하는데 이 마치 남북 단일 팀처럼 연합팀으로 나갑니다. 대신에 축구는 안 돼요. 이 영국인들이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죠. 감히 축구를 단일 팀으로 그것만은 안 된다. 이 피파에서 진행하는 축구 경기만큼은 따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월드컵에서 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이 좀 길었는데 1960년부터 70년대를 기억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들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할 사건,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춘재 사건처럼 이 범죄자의 이름을 꺼내면 그 사이코패스 이렇게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희대의 살인범이자 강범이면서 군대를 탈영하고 심지어 감옥에서 탈옥한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인물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스코틀랜드 던디라는 도시에서 시작합니다. 인구가 한 14만 정도예요. 정말 크지 않은 도시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가 미주리 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거든요. 인구 10만 명당 2,000건 정도인데 이 던디는 8,000건이 넘을 정도로 스코틀랜드 범죄율 1위의 도시입니다. 또 제가 몇 달 전에 소개했던 사건 중에 말도 안 되게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가 있어요. 필리핀 모녀 살인사건이 있었죠. 그곳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던디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날씨도 좋고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우러진. 근데 이 사진 보면 약간 한남대교나 반포대교 남단 쪽에서 남산을 바라본 딱 그 구도이지 않나? 아무튼 서울만큼 아름답기도 한 도시고요. 근사한 스카치 위스키를 마실 수 있는 예쁜 위스키 바도 많고요. 또 숲속이나 공원, 아니면 오래된 마을에 가면 부엉이도 만날 수 있는, 범죄율은 높지만 부엉이들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1967년 11월 1일 수요일 오전이었어요. 이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요. 11월 초이지만 유독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은 쌀쌀한 날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고등학교 앞을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 자, 그는 19살의 로버트 일병이었습니다. 옆구리에는 기다란 막대기 같은 모양의 뭔가를, 갈색 종이 있죠. 왜 옛날에 우리 소포 포장할 때 쓰던 그런 종이 있죠. 그런 걸로 돌돌돌 말아서 그걸 옆에 끼고서 걸어가요. 그리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교문을 지나서 학교로 들어갑니다. 이 학교는 던디에 있는 세인트 존스 하이스쿨이에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볼일이 있어서 평일에 이 학교에 왔을까요? 로버트는 담담하게 걸어서 학교 건물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건물 꼭대기층 3층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는 한 교실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돌렸어요. 덜컥. 문이 잠겨있네? 그는 발걸음을 옮겨서 바로 옆 교실로 이동을 합니다.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데 열려있네? 스르르 문을 열었어요. 자, 이 교실에는 여학생 11명이랑 선생님 1명, 총 12명이 바느질 수업을 한창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14살에서 15살 정도의 나이, 또 선생님 나네트 하얀센은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네트는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로버트가 갑자기 교실 문을 스르륵 열자 학생들과 선생님 다들 깜짝 놀랐고요. 소리 지르면서 최대한 멀리 창문 쪽으로 도망칩니다. 이때 로버트는 아까 옆구리에 끼고 온 기다란 소포 뭉치 있죠? 그 포장지를 쫙 뜯었는데 그건 바로 샷건이었어요. 자, 로버트는 이 샷건을 나네트에게 겨누면서 살고 싶으면 꼼짝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곤 학생들 2명에게 너 저기 문 잠궈. 그리고 너 책상이랑 의자 문 앞으로 옮겨. 마치 경찰이 바리케이트 치듯이 교실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문을 다 막았어요. 이미 복도에서는 웅성웅성해요.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로버트도 큰 소리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니까 지금 교실 안에서 무슨 일이 났구나. 밖에 있던 선생님들은 일단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바로 달려왔어요. 교실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이제 복도에서 창문으로 무슨 일인지 살피고 있었죠. 그러자 로버트는 이 학생들, 또 선생님, 나네트, 인질들이라고 할게요. 이 인질들을 교실 안에 있는 탈의실로 이동시킵니다. 이 교실 안에 작은 공간이 있나 봐요. 로버트는 다 여기로 들어가! 학생들은 무서운데 소리는 못 지르고 꺽꺽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네트는 침착하게 얘들아 안으로 들어가자. 괜찮아. 이 로버트가 시키는 대로 아이들을 보냅니다. 이제 학생들은 탈의실에 들어갔고요. 교실에는 여전히 로버트가 나네트의 얼굴에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나네트는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발 학생들만은 살려주세요. 근데 여긴 왜 오셨나요? 바라는 게 있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로버트는 약간 진정하는 듯 했어요. 그는 지금 뭘 원하길래 학교에 와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로버트 모는 1948년생이고요. 사건 당시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그는 이 학교와 같은 지역 던디 출신이고 부모님과 시스터 2명이랑 함께 지냈어요. 근데 로버트는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이제 먼저 아빠가 친아빠인데 로버트를 엄청 때렸대요. 그냥 뭐 매일 맞고 산 거예요. 그러다 그가 8살 때 다름 아닌 아빠의 친구에게 그런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그 아저씨가 나한테 그랬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빠는 계속해 허락해줬대요. 친구가 자기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걸.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그는 점점 삐뚤어졌고 주변에 친구도 없었고요. 폭력적이고 그러니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혔어요. 그러다 그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바로 이 총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세인트 존스 고등학교예요. 여기서도 친구들이랑 매일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이 학교가 카톨릭 스쿨이에요. 학교에 신부님, 수녀님 계신데 더 이상 로버트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당시에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결국 1964년도에 학교에서 나가라. 이 수류탄 터지기 전에 그를 퇴학시켜버립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6살이었어요. 로버트는 대안이 없죠. 학교에서 쫓겨났으니 바로 군대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는 서독으로 파병이 돼서 훈련을 받는데 군대에서도 적응을 잘 못합니다. 관심사병이라고 하죠. 이 나이도 어린데 항상 술에 찌들어 있고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 매일 술을 찾아요. 당연히 다른 동료들이랑 잘 지내지도 못했고 왕따 당하고 군대는 단체 생활인데 로버트가 계속 튀는 행동을 하니까 이 부대에서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3년 동안 군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1967년 10월 말이었어요. 로버트가 19살일 때 그가 소속된 부대 전체가 서독에서 리비아로 파견 가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잠시 훈련을 위해서 이 군인들이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리비아 가기 전에 받아야 하는 특별 훈련이 있나 보죠. 로버트는 이 훈련소에서 또 싸움에 휘말렸고 징계까지 받게 됐어요. 어딜 가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부적응자. 그리고 혼자 생각을 했죠. 안 그래도 군 생활이 힘든데 징계까지 받고 리비아로 파견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짜증나. 술 잔뜩 먹고 훈련소를 무단 이탈했어요. 사령병 신분이 되었는데 그는 다시 부대로 복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길로 어디를 가냐면요. 런던에서 스페인산 샷건을 하나 사고요. 그거 들고 자기 고향 던디로 돌아왔어요. 런던에서 던디는 차로 9시간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 세인트 존스 하이스쿨 바로 앞에 여관이 하나 있어요. 던디 화이트 홀스 인이라는 평범한 여관인데 여기 머물면서 이 창밖으로 매일 학교를 바라봐요. 니네가 나를 퇴학시켜?
내 인생은 그때부터 망가졌어. 나는 어디에도 적응 못하는 패배자야. 이런 분노와 증오를 가득 품고서 학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매일같이. 그리곤 사건이 발생한 1967년 11월 1일 이른 아침부터 로버트는 보드카 한 병을 벌컥벌컥벌컥 마시고 스페인산 샷건 포장지에 돌돌돌 말아서 옆구리에 끼고 그대로 학교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바느질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이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인질로 삼고 위협을 한 거예요. 뭐 거의 인생 포기한 심정으로 온 것 같죠? 이 학교는 이제 난장판이었어요. 이 학교 건물에 있는 경보 시스템이 울렸고요. 이 1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모두 야외로 나와서 대피한 상태였어요. 또 이젠 출동한 경찰들이 이제 확성기 들고서 로버트, 너는 포위됐다. 어서 자수해라. 로버트가 있는 교실 쪽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버트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머리에 총을 겨누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어요. 마치 군대에서 내가 선임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복수라도 하듯이 이 힘없는 소녀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이 어린 학생들 3명에게 성추행하고 강간까지 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 학교에서 바느질 수업 받다가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사 나네트는 계속해서 로버트를 진정시키려고 해요. 당신이 여기 온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바라는 게 뭔지 말을 해라. 내가 경찰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속 설득을 합니다. 솔직히 나네트도 성인이고 20대이긴 하지만 26이에요. 학생들처럼 두려움에 떨 나이인데 그래도 내가 선생님인데 정신 차려야 해. 이 총기범을 진정시켜야 한다. 이 생각에 끝까지 차분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럼 로버트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는 드디어 입을 뗍니다. 메리언 영을 데리고 와. 메리언 영은 다름 아닌 이 학교 보관실에서 일하던 학생 간호사였어요. 그녀도 이 학교 출신이었고요. 로버트보다 1살이 어렸거든요. 그러니 둘이 같은 시기에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왜 메리언을 여기서 찾는 걸까요? 어떤 관계였길래 이렇게 총까지 들고 와서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로버트의 요구대로 메리언이 이 교실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이 교실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무서웠을 텐데 이 학생들과 나네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는 용감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경찰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저격수까지 대기시키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메리언 보는 순간 메리언 반갑다. 정말 오랜만이야. 둘이 아는 사이인 것 같죠? 혹시 뭐 연인 사이였는데 로버트가 퇴학당하고 군대 가면서 메리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나? 그게 분해서 이런 짓을 벌인 건가? 메리언은 누구였더라? 예상 밖에도 메리언은 로버트를 알아보지 못해요. 시간을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이 학교 클럽 활동실에서 로버트랑 메리언이 잠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같은 청소 당번이라서 빗자루랑 걸레 이런 거 들고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로버트가 이것마저 제대로 못했어요. 다 엉망으로 해놓고 메리언은 그냥 로버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였거든요. 로버트 내가 그냥 다 할게. 넌 저기서 쉬고 있어. 혼자 다 한 거예요. 근데 로버트는 이게 호감 표시라고 생각을 한 거지. 청소 플러팅. 그렇게 메리언에게 뿅 반했는데 그 뒤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둘이 데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연락을 주고받거나 제대로 된 대화도 한번 나눈 적이 없었는데 로버트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결혼까지 생각을 한 거지. 반면에 메리언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뭐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로버트가 열심히 자기를 설명하니까 우리 그때 청소 같이 했잖아.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 뭐 이제 좀 기억이 난다. 대충 받아줍니다. 로버트는 혼자 신나서 손에 뭐 총 이렇게 들고서 내가 그때 너 엄청 좋아했는데 그래 기억나지? 안 난다고 하면 뭐 총 쏴버리려고? 근데 메리온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맞장구 쳐주면서 대화를 이어가니까 로버트의 흥분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자, 메리온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요. 로버트, 지금이라도 항복해. 아직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자수하면 처벌받지 않을 거야.
다행히 이게 좀 먹혔고 탈의실에 있던 학생들 먼저 내보내주기로 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교실 밖으로 이동했고 마지막 학생, 11번째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서는데 로버트가 잠시 한눈을 팔아요. 이제 이때 메리어는 그의 샷건에 재빨리 낚아채는데 로버트가 남자니까 이제 무력으로 그 총을 다시 뺏었고요. 그러다 탁! 총알이 나갔어요. 창문을 향해서. 밖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스나이퍼들이 정조준하고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총알이 금방이라도 날아올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는 나네트에게 너 저기 창문 커튼 쳐 명령을 했고 그녀가 몸을 돌려서 커튼에 손을 뻗는 순간 로버트가 탁 총을 발사했어요. 나네트는 그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고요. 이걸 지켜보던 메리어는 막 깜짝 놀라서 나네트 정신 차려 소리 지르고 당장 구급약을 가져와야 돼요. 나 빨리 간호실로 보내줘. 로버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뭐 그러든가. 메리어는 지금 나네트를 구해야 된다 그 생각뿐이었고 바로 교실 밖으로 나가서 보건실로 뛰어갔어요. 구급약 가져오려고. 자, 그 사이에 열렸던 교실 문 사이로 경찰관들이 진입을 했고요. 바로 로버트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이 총을 겨누면서 로버트를 둘러쌌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그가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네트의 부상은 좀 심했어요. 또 그녀는 임산부였죠. 구급차로 빠르게 던디 왕립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남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뱃속에 아기랑 함께. 1968년 이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어요. 로버트는 교사 나네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재판이 갑자기 취소가 됩니다. 어이없게도 로버트가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는 스코틀랜드 법원으로부터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받아요. 그 병원은 카스테어스 호스피탈이라는 곳이고 이름은 병원이에요. 정신병원이긴 한데 죄인들 중에서 정신병 판정을 받은 그런 자들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시설도 감옥이랑 비슷해요. 담장도 있고 철조망 있고 경비도 삼엄하고 로버트는 여기서 무기한 형량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호전이 안 되면 계속 있어야 하고 좀 좋아지면 나가게 될 수도 있고 1970년 로버트가 이 병원에 수감된 지 2년이 지난 날이었어요. 로버트는 이곳에서 사랑에 빠집니다. 간호사인가? 뭐 아니면 여성 교도관인가? 바로 동료 수감자인 토마스 맥컬러인데요. 남자예요. 옆방 주민인데 어떻게 눈이 맞았나 봐요. 이 토마스도 로버트 못지않게 정말 악랄한 죄수였습니다. 이미 이 정신병동 사이에서 의료진들 사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찍힌 남자였어요. 그럼 토마스가 어떤 짓을 했길래 이 의료진도 다 포기한 걸까요? 자, 과거에 그는 한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셰프랑 싸움이 났어요. 토마스가 식전 빵을 먹는데 버터가 좀 부족했나 봐요. 저기 나 버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뭐 직원이 안 줬대요. 뭐 바빠서 깜빡한 건지 버터가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버터를 안 줬는데 여기에 화가 난 토마스는 갑자기 총을 꺼내서 셰프 머리에 한 발 쏘고요. 그 옆에 있던 웨이터에게도 탁 쐈어요. 아니 버터가 뭐라고 총까지 쏠 일이에요? 뭐 무슨 버터길래?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직원이 둘 다 살아남았어요. 셰프는 얼굴에 총 맞고 이 안면이 함몰돼가지고 여러 번 안면 재건수를 받았고요. 웨이터는 어깨에 총을 맞았는데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엔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어려웠다고 해요. 일도 못하고. 이 사건으로 토마스는 로버트처럼 이 장애 판정을 받고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카스테어스 병원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버트 옆방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또라이가 또라이를 알아본다고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아니 토마스는 버터 안 준다고 총 쏘는 남자였고 로버트는 대낮에 학교에 들어가서 이들은 나름 정신병원에 잘 적응하는 듯 했고요.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사랑도 나누면서 이 꽁냥꽁냥 잘 지내나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의료진, 교도관들 몰래
이들은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로버트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계속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침대를 바꿔달라.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다른 거 갖고 와라. 내가 약을 먹고 토했는데 이거 이상한 거 준 거 아니냐. 나한테도 이런 걸 요구할 권리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의료진들은 꿈쩍도 안 하죠.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게 로버트 뿐이겠어요? 자, 그러다 원하는 걸 안 들어주니까 로버트랑 토마스가 탈옥을 계획합니다.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정하고 누구누구를 공격할 건지 계획을 세웠어요. 1976년 11월 30일 저녁 6시였습니다. 로버트가 이 병원에 수감된 지 8년 만이에요. 병원 안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었대요. 다른 수감자들, 또 교도관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 보내는 장소인데, 자, 여기에 간호실 담당 교도관 닐 맥클렐란이랑 수감자 중에 한 명, 이안 심슨이 이 커뮤니티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버트가 등장해서 스프레이를 닐과 이안 눈에 막 뿌립니다. 이게 페인트 지우는 스프레이라서 엄청 독한 거였어요. 닐과 이안은 팔딱팔딱 뛰면서 비명을 질렀고 그 사이 토마스랑 로버트가 2인 1조가 되어서 칼로 이 둘을 무참히 공격합니다. 피해자들은 고통스럽게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토마스는 이 닐이 가지고 있던 열쇠 뭉치 그걸 훔쳐서 바로 창고로 갔어요. 이 창고에는 흉기가 있었거든요. 도끼. 그걸 가지고 둘이서 도끼 하나씩 들고 닐과 이안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그런데도 이안이 죽지 않고 움직이자 로버트가 길쭉한 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그의 몸을 찔러버립니다. 솔직히 탈옥이 목적이면 어느 정도 폭행하고 열쇠 훔쳐가지고 빨리 도망가는 게 우선일 텐데 로버트랑 토마스는 도끼로 이미 죽은 자들의 몸을 토막냈어요. 확인 사살까지 한 거죠. 왜? 굳이 왜 그래야 했던 걸까요? 그동안 살인이 그리웠나? 이후에 이들은 통신을 컨트롤하는 방으로 가서 모든 전화선을 끊어버립니다. 외부에 연락 안 되게. 그리고 이제 나가야 하는 순간 토마스가 잠시만 기다려봐. 다시 이안과 닐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미 피해자들은 숨을 안 쉬고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토마스가 그들의 귀를 싹둑 잘라서 주머니에 넣어요. 전리품이야.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이런 범죄자 2명이 지금 탈옥해서 사회로 나간다고?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이후에 이들은 병원 담을 넘어야 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사다리가 있었는데 이제 헝겊이랑 나뭇가지 같은 걸 막 엮어서 왜 우리 헬기에서 내려오는 사다리 있죠? 확 이게 촥 펼쳐지는 거.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담벼락에 잘 세팅했더니 이 담이 꽤 높고 위에는 철조망도 있는데 잘 넘어갑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살인마 2명이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되게 외진 곳이었어요. 버스나 뭐 택시도 없고요. 지나가는 차도 만나기 힘든 그런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망치려면 차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도 이 둘은 미리 계획을 해뒀어요. 일단 차가 다니는 그 도로에 가서 도로 중앙에 로버트가 누워요. 그리고 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는 아까 간호병동에서 간호사 옷을 훔쳐왔거든요. 그거 입고서 가짜 콧수염, 뭐 턱수염까지 붙이고 분장을 하고 손을 흔듭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죽어요. 도와주세요. 당시 차가 2대가 지나갔는데 첫 번째 차는 천천히 지나가면서 곁눈질로 이렇게 쓱 보다가 뭔가 느낌이 쎄한 거지. 그냥 가버렸어요. 곧이어 다른 차가 지나가는데 볼보였어요, 차가. 이 차 운전자는 로버트 맥크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똑같죠, 로버트. 운전자 로버트라고 할게요. 그는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 차를 대고 내려서 로버트랑 토마스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뒤에서 지나가던 경찰차가 한 대 멈춘 거예요. 경찰도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차를 세웠죠. 경찰차에는 2명의 경찰관이 있었어요. 조지와 존. 이렇게 목격자 3명은 서서히 탈옥범들에게 다가갔어요. 그 순간 토마스랑 로버트는 도끼랑 칼을 꺼내서 무차별 폭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운전자 로버트 깜짝 놀라서 자기 차로 도망갔고 바로 주행랑 쳤어요. 그리고 경찰관 둘
안간힘을 다해서 맞섰는데 너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한 거예요. 도끼랑 칼을 휘두르는데 경찰들이 총도 없이 당해낼 수 없죠. 이 총을 미리 준비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럴 준비할 새가 없었나 봐요. 얼마 동안의 피 튀기는 싸움이 끝나자 로버트와 토마스는 다름 아닌 경찰차를 타고 도주를 합니다. 이 경찰관 중에 한 명 조지는 안간힘을 다해서 이들이 탈옥했던 병원으로 갔어요. 이제 거기 정문을 지키는 경비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거의 기어서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경찰관 조는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순간까지도 병원에서 이들의 탈옥 사실을 몰랐대요. 신고도 안 돼 있었고요. 보통 이런 상황을 코드블루라고 하죠. 아무런 경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40분이 지난 뒤에야 코드블루가 발동되었어요. 토마스랑 로버트는 경찰차로 도주를 하는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둘 다 운전을 할 줄 몰라요. 이 멍청한 놈들이 면허도 없으면서 차를 훔친 거예요. 그것도 경찰차를. 그들은 병원 남쪽으로 한 15km 겨우 가다가 결국 사고 나서 이 뚝 아래에 차가 고꾸라졌고요. 차가 뒤집혀가지고 둘은 차 앞유리 막 쿵쿵쿵 깨고서 겨우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에 차가 펑 하고 폭발하더니 불에 활활 타버렸어요. 자, 이 순간 이들을 추격하던 스코틀랜드 경찰들이 있었어요. 4대의 경찰차가 번쩍번쩍 하면서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체포가 되나 보다 하고 망연자실하고 보고 있는데 마침 도로 반대편 쪽에서 벤이 한 대 멈춥니다. 거기서 운전자가 내려서 경찰관님 괜찮으세요? 이 벤 운전자는 경찰차가 사고 났으니까 당연히 경찰이겠거니 도와줘야겠다 다가온 거예요. 살인자인 줄도 모르고. 이 벤에는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운전자랑 조수석에 1명. 이때 토마스는 이 사악한 꾀를 내서 경찰관인 척 연기를 합니다. 로버트 머리를 잡고요. 당시 로버트가 긴 머리였어요. 이놈이 범인이에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놈 이송하다가 갑자기 도망가려고 하길래 이거 제지하다가 그만 사고가 났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이 범인 차에 실어서 같이 서로 갑시다. 벤 운전자는 그래야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토마스가 정말 경찰관이었다면 용감한 시민상 받을 뿐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살인마의 거짓말에 말려들었어요. 이렇게 로버트를 호송하는 척 벤으로 옮겨 태우는데 갑자기 이 살인마 둘이 흉기를 꺼내서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이 남자를 공격합니다. 이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몸이 밧줄에 묶였어요. 그리고 벤 뒤쪽에 짐 싣는 공간에 태운 뒤에 이 살인마들은 벤을 타고 황급히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따라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 못했어요. 스코틀랜드에 A74라는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이 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운전은 잘 못하지. 경찰은 뒤에서 따라오지. 결국 이번에도 차가 도랑길로 빠져서 떼굴떼굴떼굴 굴렀어요. 이 차가 완전히 진흙 속에 파묻힙니다. 근데 어이없는 게 실제 경찰 차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지 않았어요. 경찰이 추격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도주하는 이들을 발견하고 막 쫓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이 토마스는 정신병이 있으니까 이게 환상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 빨리 도망가야 한다. 어쨌든 얘네는 사고가 2번이나 났는데 운이 좋은 건지 별로 부상이 없었어요. 로버트가 살짝 뇌진탕이 오긴 했는데 차에서 나와서 걸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고 토마스도 멀쩡했어요. 또 짐칸에 묶여있던 그 벤 운전자랑 친구분 이들도 크게 다치진 않았고 나중에 다행히 구출이 됩니다. 토마스랑 로버트는 이제 차를 버리고 숲속을 가로질러서 도망을 가요. 한참을 걸어가자 거대한 벌판이 나왔는데 누군가의 사유지 농장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밤이었거든요. 해는 졌고 저 멀리 이제 집 한 채가 있는데 불빛도 깜빡깜빡 거리고 음악 소리도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자, 아마 농장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겠죠. 토마스와 로버트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똑똑똑. 아무 생각 없이 한 여자가 문을 열었는데 화들짝 놀랍니다. 이 토마스가 바로 이 여성 목에 칼을 들이밀었고요. 이 집에는 여성의 남편도 함께 있었어요. 이 남성에겐 차키 가져와
남편이 바로 차키를 던져주니까 이들은 농장에 있던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모든 일이 겨우 3시간 만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경찰은 난리 났죠. 이미 로버트랑 토마스는 차를 3대나 훔친 상태였고요. 심지어 경찰이 살해했어요. 완전 비상이었죠. 스코틀랜드 남부랑 또 잉글랜드 북부에 경찰들이 합동해서 이들을 추적합니다. 한편 농장에서 달아난 토마스와 로버트는 M6라고 하는, 이건 영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거든요. 이곳을 지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곧 경찰에게 발각이 됩니다. 경찰이 미친 듯이 추격을 해왔고 이번엔 진짜였어요. 이들을 갓길로 미는데 거의 차가 박살이 나면서 이제 강제로 멈추게 돼요. 이런 와중에도 이 둘은 도망가려고 창밖으로 나와서 옆에 막 숲으로 달려가는데 뭐 이제 끝났죠. 이내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스코틀랜드 역사에 남을 피비린내 나는 하루가 끝이 납니다. 토마스와 로버스는 경찰의 취조를 받는데요. 수사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탈옥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건지 6개월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도끼, 칼, 사다리, 위조 신분증, 유니폼, 현금도 모아뒀어요. 알고 보니 이게 몇 달 동안 정신병원에서 야금야금 훔친 것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구했을까요? 이렇게 위험한 거 칼, 도끼가 정신병원에 왜 있었을까요? 또 가짜 수염도 있었는데 위장용으로? 그런 게 감옥에 왜 있을까? 알고 보니 토마스와 로버트가 이제 감옥에서 취미활동 같은 연극을 했대요. 정신병원에 수감된 사람들끼리 공연을 했는데 공연 연습하면서 야금야금 소품 훔치고 탈옥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챙긴 거예요. 자, 그리고 토마스가 트로피, 전리품으로 챙긴 피해자들의 귀 있죠. 그게 토마스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됩니다. 자, 경찰들이 경악을 했어요. 자, 이 일로 총 3명이 숨졌어요. 지나가던 경찰, 간호동 교도관, 또 죄수 1명. 1977년 3월 에든버러 고등법원에서 이들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둘 다 죄를 인정하긴 했어요. 이 재판장은 이 사건 스코틀랜드 역사에 길이 남을 끔찍하고 고의적인 살인사건이다. 이 2명 다 평생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이 형량이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종신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둘을 분리시켜야지. 같이 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또 칼스테어스 정신병원도 재정비를 했어요. 어찌 보면 이런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훨씬 더 위험한데 어떻게 이런 무기와 연극 소품을 허술하게 방치했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병원 보안도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뒤에 이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시민들의 입에 오르는 일이 생겼어요. 1978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이 병원 폭동이 발생한 지 한 2년이 지났어요. 스코틀랜드 던디에 있는 911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실종자는 78세의 여성, 아그네스 워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며칠 동안 아그네스를 만나질 못했대요. 연락도 안 되고 이상하다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담당 수사관은 데이비드 형사였고요. 던디의 킹혼 로드에 위치한 아그네스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 집은 아파트인데 그레이 메모리얼 하우스라는 이름의 여성들에게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데이비드가 아그네스 집 문을 톡톡톡 두드리자 답이 없어요. 근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뭔가 기계음이 들리는데 이 집에 벽난로가 있었거든요. 가스 벽난로. 이게 후 소리 내면서 가동이 되고 있었고요. 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로를 켜둔 거 보면 이 집에 있다가 잠시 슈퍼에 갔다 온 건가? 경찰들은 주변에 다른 세대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똑똑똑 똑똑똑. 혹시 여기 살던 아그네스 할머니 보신 분 없나요? 주민들은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아그네스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최근에 1층에 살던 제인도 안 보이고요. 또 제인 집에서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요. 자, 그러고 보니 이 수사팀이 아그네스 집을 확인하고 다른 이웃집들 문을 다 두드렸거든요. 모두 다 사람들이 집에 있었는데 이 1층 제인의 집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자, 경찰관은 제인이 집 앞으로 갑니다. 근데 정말 뭔가 콤콤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데이빗은 밖으로 나와서 창문으로 집안을 살펴봤어요. 1층이니까. 근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커튼도 다 쳐져 있고 분위기가 이상한데 데이빗은 감이 왔죠. 이건 죽음의 냄새다. 이 집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감이 맞았어요.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거든요. 거기 사람의 팔이 하나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이불을 들춰내자 끔찍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처참했어요. 온 몸이 멍이랑 피로 뒤덮여 있었고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한 뒤에 목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여성 목에 스타킹이 감겨져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데이빗은 78세의 아그네스 찾으러 왔었죠. 이 시신은 그 노인이 아니구나. 다른 방을 수색하는데 안방 맞은편 벽난로가 하나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 문을 열자 경악 그 자체. 두 구의 시신이 더 있었습니다. 앞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과 같은 방식으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서 살해했어요. 그리고 시신이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묶여 있었거든요. 나이가 조금 있는 두 여성이었는데 아마도 의자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발견된 시신은 총 3구였습니다. 한 명은 실종된 78세의 여성 아그네스, 다른 한 명은 70세의 제인 심슨, 사건 현장의 집 주인이었고요. 침실에서 발견된 젊은 여성, 29살의 캐서린 밀러였어요. 캐서린은 제인과 먼 친척이었다고 해요. 자, 이들은 살해당하고 한 일주일 정도 방치된 것으로 보였어요. 근데 캐서린은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새댁이었습니다. 남편 심정이 어땠을까요? 던디 경찰은 비상사태에 들어갔어요. 유례 없이 많은 경찰관들이 이 그레이 메모리얼 하우스 사건에 투입이 됩니다. 범죄자의 닉네임도 붙는데 그레이 메모리얼 스트레인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새해가 시작되기 불과 이틀 전에, 게다가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아니에요? 1년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불우한 이웃도 돕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즌에 누가 3명의 힘없는 여성을 살해한 것일까요? 부검이 진행되는데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범인이 손가락에 조금 독특한 반지를 끼고서 폭행을 한 것 같다. 그런 정황이 밝혀집니다. 피해자들 몸에서 좀 크고 딱딱한 반지에 찍힌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경찰은 반지를 낀 남자, 이 남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벌이는데 희생자들과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을 다 수소문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실이 밝혀지냐면요. 피해자 중 한 명인 아그네스 웨이를 조사해보니까 그녀의 조카가 학교에서 총기 난동 부리고 정신병원에서 폭동까지 일으켰던 로버트 몬이었던 거예요. 경찰은 이 잔인한 수법을 봤을 때 로버트라면 충분히 이런 짓을 벌였겠다. 그 심장 없는 놈이라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로버트는 지금 수감 중인데? 다시 타오록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눈길을 돌린 게 로버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아그네스의 브라더예요. 자, 이름이 같아요. 이 아빠랑 아들이. 아들은 로버트 주니어고 아버지는 로버트 시니어인데 아빠의 별명은 소니예요. 소니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이미 악명 높은 범죄자였어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정말 아빠의 범죄 DNA를 물려받았나 싶을 정도로 이 부자가 던지에서 유명한 악당이었습니다. 소니는요, 절도, 폭행, 다양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이제 그가 욱하는 성격 때문에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술 마시고 시비 걸고 행패 부리고 그런 일 전문이었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모두가 다 그는 쓰레기다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아들처럼 뉴스 헤드라인 장식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그냥 남봉꾼이었어요. 이 동네에 휘저으면서 더러운 짓 하고 바퀴벌레 같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거기다 허세가 좀 심했어요. 가슴에 IHS라는 타투를 새겼는데 그 뜻이 In His Service, 악마에 대한 헌신이라고 합니다. 또 그의 손목에도 TNT라는 타투가 있는데요. 이건 폭탄이라는 의미예요. 그는 평소에 행실이 어땠냐? 특히 아들 로버트가 스코틀랜드가 떠들썩했던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했대요. 던디 술집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사건 알지? 그거 내 아들이 한 거야. 아휴 내 대범함을 잘 물려받았어. 나도 맘만 먹으면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녀요. 경찰은 소니를 불렀어요. 이 사건이 있던 날 뭐 했냐 묻자 내 시스터 아그네스랑 그 다른 피해자들 그 여성들이랑 함께 술을 마셨다. 근데 나 말고 다른 남자 한 명 더 있어요. 그 남자는 22살의 스튜어트 허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피해자 3명, 또 소니, 또 스튜어트라는 남자 이렇게 다섯이서 제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졌대요. 소니는 내가 사올게 하고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 뒤에는 필름이 끊겨서 나 블랙아웃 왔다. 기억이 안 난다. 경찰은 스튜어트도 불러야죠. 그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같이 술을 마신 건 맞는데요. 술 사러 나간 건 소니가 아니라 전데요? 근데 밖에 나갔더니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제인 집으로 안 가고 도박하러 갔어요. 경찰은 의심을 했죠. 이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고 스튜어트에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냐? 술 사러 갔다가 왜 도박장으로 간 거냐? 그는 소니가 술을 정말 많이 먹어요. 같이 더 먹었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도박장에 출입했던 입장권을 보여주는데 그걸로 스튜어트의 알리바이는 증명이 됩니다. 이후에 경찰은 소니를 계속 인터뷰하지만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딱히 인정하는 것도 없었고요. 부정하는 것도 없었어요. 마치 내가 한 짓은 아니지만 니들이 나를 원한다면 범죄자가 되는 것도 쿨하니까 감옥에 한번 넣어봐. 이렇게 조롱하는 느낌이었어요.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아마 소니가 평소에 허세에 가득해서 내가 사람 죽일 수 있어. 내 아들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옆에서 부추긴 거죠. 그럼 한번 해봐. 찌질하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이렇게 놀리니까 홧김에 여성 3명을 살해한 것 아닐까 추정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찾아야 할 게 있었죠. 반지. 소니는 인터뷰 받는 내내 반지를 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가 평소에 정말 독특하고 큰 반지를 끼고 있었다. 이런 제보가 빗발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 만에 소니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요. 근데 이날 소니가 어쩐 일인지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 없어서 아쉬운데 은색의 두꺼운 반지였고요. 가운데 보석이 크게 하나 박혀있는 정말 큰 반지였다고 합니다. 소니는 마치 이미 체포되는 거 나를 반지 킬러라고 불러줘? 이런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지가 원래 누구 건 줄 아세요? 아들, 로버트. 정신병원에서 폭동 일으키고 다른 교도소로 수감이 돼 있대. 그 교도소에선 반지를 낄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었나 봐요. 이걸 아빠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요. 소니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막상 감옥에 가려니까 쫄렸나 보지? 검찰은 법의학자들이 시신 부검할 때 발견한 상처들, 그게 소니의 반지 모양과 일치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어요. 자, 그리고 소니에게 15살 딸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린 딸이 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이 소녀가 증언을 하는데 아빠가 그 반지 싸울 때 유용하다고 말했어요. 결국 소니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 형량이 좀 아쉬운데 15년 뒤에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자, 그런데 3년 뒤에 이 소니가 수감된 감옥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니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56에 교도소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의 사망 원인은 살인. 자, 알고 보니 이 감옥에서 앤토니 컬이라는 죄수에게 당했는데 이제 뭔가 뾰족한 것에 찔려서 살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살해 동기가 뭔 줄 아세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평소에 소니가 감옥에서도 이 입을 가만두지 않았대요. 내가 말이야 3명을 죽였어. 내 아들은 로버트인데 너 로버트 알지? 그 학교 선생이랑 경찰까지 죽인 그 엄청난 자식이야. 걔가 내 아들이라고. 병원 탈출할 때도 얼마나 멋있었는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이게 교도소에서는 누가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나 이런 걸 자랑하는 분위기가 있대요. 그래야 상대가 날 깔보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분위기도 그런데 이 소니가 완전
범죄 허세가 가득해가지고 매일같이 앤토니에게 이런 자랑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지겹게 얘기했으면 살인 충동까지 생겨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소니는 교도소에서 변태 같은 짓도 많이 했고요. 전형적인 강약약간,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그러니까 여성들만 살해했겠죠. 아무튼 이런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앤토니는 소니를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앤토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소니는 내가 스코틀랜드에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불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2년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인권 협약이 시행되었는데요. 종신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수감 중이던 로버트랑 또 토마스 석방 일자가 나온 거예요. 당시 그들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을 알고 있던 정치인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사회에 나오면 큰일 날 살인마들이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2013년에 토마스는 가석방이 되었어요. 하지만 로버트는 또 뭔가 탈출할 계획을 세웠나 봐요. 또 교도소에서 행동도 불량했고 폭행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원래 있던 교도소보다 더 보안이 강한 클레노칠 교도소에 이감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역 중인 수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의 나이 75이에요. 토마스는 석방된 뒤에 자신의 파트너랑 던디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요. 남은 여생이라도 반성하면서 봉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리언 있죠. 정말 용감하게 총 들고 있는 인질범에게 가서 학생들 구출했던 간호사. 그녀는 버킹엄 궁전에서 명예로운 조지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메리언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런 현장에서 만약에 저를 부른다? 단번에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메리언에게 찬사를 보내고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